말라 비틀어진 감나무 밑 흙투성이 항아리에서 쏟아져 나온 번쩍이는 황금. 그것은 단순한 횡재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살려보내준 어린 짐승이 긴 세월 동안 잊지 않고 준비한 목숨값 비자, 뜨거운 보은보은이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결초 보은한다는데 사람보다 더 깊은 의리를 보여준 호랑이의 기막힌 사연, 가슴 먹먹한 감동의 실화가 지금 공개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산새들조차 쉬어간다는 외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숲의 나무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내는 소리가 마치 옛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키고 서 있었고 그 아래로는 맑은 계곡물이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흘러내려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돕고 의지하며 순박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밤이 되면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짓는 연기가 골짜기를 아늑하게 감싸 안는 그런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안쪽 양지 바른 언덕 위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는 꽤나 위세 있는 양반이 살았을 법한 규모였지만 지금은 담장이 곳곳에 허물어지고 기와 사이로 자풀이 돋아나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쓸쓸함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대문은 칠이 벗겨져 나무결이 하얗게 드러나 있었고 마당에 깔린 흙은 사람의 발길이 뜸해 푸석푸석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주인의 꼿꼿한 성품을 닮은 정갈함이 남아있어 비록 가난할지언정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박진사라 불리는 늙은 선비였는데 그는 평생을 글 읽는 즐거움으로 살아온 학자였습니다. 희끗희끗한 수염을 길게 기른 박진사는 다 해진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어 누구든 그 앞에 서면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를 수도 있었으나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 고향으로 내려와 자연을 벗삼아 학문에만 정진해 왔습니다. 비록 가세가 기울어 하루 두 끼조차 있기 힘든 형편이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비굴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대쪽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사의 집마당 한가운데에는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봄이 되어 온 산천에 꽃이 피고 새순이 돋아날 때에도 이 감나무만은 죽은 듯이 검은 껍질을 드러낸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껍질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었고 말라 비틀어진 가지들은 하늘을 향해 기괴하게 뻗어 있어 마치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가 집안의 생기를 뺏어간다며 흉물스럽게 여겼고 지나갈 때마다 혀를 차며 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박진사는 그 죽은 나무를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아꼈습니다. 사람들은 박진사를 볼 때마다 그 마른 감나무를 베어내고 택감으로 쓰라고 권하곤 했습니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문풍지를 때리고 방 안에 물그릇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기에 택감 한 개비가 아쉬운 형편에서 죽은 나무를 마당에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웃집 김노인은 박진사를 만날 때마다 진사 어른, 저 흉한 나무를 베어내고 텃밭이라도 일구면 살림의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걱정 섞인 잔소리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러나 박진사는 그럴 때마다 허허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 단 한 번도 톱을 들거나 도끼질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사가 이토록 죽은 감나무를 애지중지하는 데에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꼬박 20년 전 눈이 무릎까지 쌓이던 어느 혹독한 겨울날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박진사는 젊은 선비였고 이 감나무 또한 가지마다 붉은 감을 주렁주렁 매달 만큼 젊고 싱싱한 나무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추위가 매서워 산짐승들조차 먹이를 구하지 못해 마을로 내려오던 흉흉한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책을 읽다가 잠시 마당에 나온 박진사는 감나무 아래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짐승의 신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감나무 밑동에 아직 전내도 가시지 않은 어린 호랑이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녀석은 덫에 걸렸던 것인지 뒷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고 며칠을 굶었는지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야위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호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겁을 하고 도망쳤겠지만
박진사는 눈 속에서 떨고 있는 그 작은 생명이 가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움도 잊은 채 방으로 들어가 솜이 든 헌옷가지를 가져와 떨고 있는 새끼 호랑이를 감싸주었고 부엌에서 따뜻한 미음을 끓여와 녀석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에 으르렁거리지도 못하고 쳐다만 보던 새끼 호랑이도 박진사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을 느꼈는지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는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듯 정성을 다해 호랑이의 다리에 약초를 지시겨 바르고 붕대를 감아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박진사는 밤잠을 설쳐가며 감나무 아래에 거적을 깔고 호랑이를 돌보았고 호랑이는 박진사의 품에서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갔습니다. 차가운 눈바람을 막아주던 감나무는 마치 어머니처럼 그들을 굽어보며 가지를 드리워 주었고 그 아래에서 사람과 짐승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보름 정도가 지나자 새끼 호랑이는 스스로 일어서서 걸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떠날 때가 되었음을 직감한 박진사는 감나무 아래에서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가 산중의 왕이 될 운명이라면 부디 몸 조심하고 다시는 사람의 덫에 걸리지 말거라. 호랑이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커다란 황금빛 눈동자로 박진사를 한참이나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걸음 가다 멈추어 뒤를 돌아보고 또 몇 걸음 가다 뒤를 돌아보기를 반복하며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짐승의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가 보내는 깊은 감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호랑이가 떠나고 난 뒤부터 싱싱하던 감나무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이내 잎을 떨구고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박진사는 그 감나무가 호랑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나누어 준 것이라 믿었습니다. 죽은 나무는 베어지기는커녕 오히려 호랑이와의 추억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징표가 되어 박진사의 마당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박진사는 나무가 비록 껍질만 남은 고목이 되었을지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20년 전 그 겨울밤의 온기와 호랑이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며 아침 저녁으로 나무를 어루만졌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박진사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집안 형편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 이제는 쌀독의 바닥을 긁는 소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박진사를 평생 모셔온 늙은 행랑아범은 주인의 고집을 알기에 차마 나무를 베자고는 못하고 그저 혀를 차며 마른 솔가지를 주워다 군부를 지피곤 했습니다. 행랑아범은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날이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저 나무가 아니더라도 묵감이라도 좀 넉넉히 사두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라고 넌지시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박진사는 행랑아범의 걱정 어린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도 알지 않는가? 저 나무는 내게 단순한 나무가 아닐세. 내 벗이자 언젠가 돌아올지 모를 귀한 손님을 기다리는 등대와도 같은 것이야. 그는 비록 배는 고프고 방은 차가워도 마음만은 넉넉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차가웠습니다. 마을에는 박진사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집마저 빚 때문에 넘어가게 생겼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박진사 또한 그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박진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당에 나와 마른 감나무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앙상한 가지 사이를 스치며 우웅 하는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마치 20년 전 떠나보낸 어린 호랑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박진사는 거친 나무 껍질 위에 손을 얹고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무상하구나. 너도 나도 이제는 늙고 병든 몸이 되었으니 그 녀석은 산중에서 잘 지내고 있으려나.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회한이 섞여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행랑아범은 부엌에서 보리죽을 쑤며 주인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가 양반 체면에 빚쟁이들 독촉을 어찌 감당하시려고 저러시는지. 행랑아범은 한숨을 푹 쉬며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만 젖은 나무가 타면서 내는 매캐한 연기만 방 안 가득 채울 뿐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가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화려했던 옛 시절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진사의 등은 여전히 꼿꼿했고 마른 감나무 또한 비바람에 굴하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박진사는 사랑방에 앉아 호롱불 아래서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마을의 큰 부자이자 빚쟁이인 최 부자가 찾아오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박진사의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빈문서를 빌미로 이 집터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을 지키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박진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책을 덮고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앙상한 감나무 가지가 달빛을 받아 검은 그림자를 마당에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의 그림자가 마치 춤을 추는 듯도 하고 누군가를 향해 손짓하는 듯도 보였습니다. 박진사는 문득 20년 전 그날 밤 어린 호랑이가 사라졌던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첩첩산 중 깊은 곳, 어둠 속에 잠긴 그곳에서 무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고 오랜 친구가 보내는 무언의 위로와도 같았습니다. 내가 늙어서 헛것을 느끼는 게로구나. 박진사는 헛웃음을 지으며 창문을 닫으려 했지만 왠지 모를 기대감에 쉽사리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 냄새 속에 비릿하면서도 강렬한 짐승의 냄새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마른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나무는 말이 없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박진사에게는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만약 내일 집을 뺏기게 된다면 저 나무와도 이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박진사는 다시 자리에 앉아 먹을 갈았습니다. 먹향기가 방 안 가득 퍼지자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신의 신이 믿음과 의리,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 사람과 짐승 사이에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비록 세상이 그를 비웃고 어리석다 손가락질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마른 감나무는 그 신의의 증표였기에 그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집과 나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시각 행랑 아범은 문간방에서 쪽잠을 자다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누구냐?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랑 아범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흙을 밟는 묵직한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를 말입니다. 그것은 도둑이나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진 행랑아범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덜덜 떨었습니다.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더니 기어이 무슨 사단이 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 축시 새벽 1시, 3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사의 집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여느 때보다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마른 잎 하나가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바스락거리며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릴 만큼 적막한 밤이었습니다. 박진사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긴 밤을 지새울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닥쳐올 시련을 예감하면서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기이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마른 감나무는 달빛 아래서 더욱 검고 뚜렷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어린 생명을 품어 안았던 그 자리는 이제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아래 흙 속에는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산짐승도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이 늙은 감나무와 가난한 선비의 진심은 헛되지 않았음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박진사의 운명을 가를 사건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개들이 컹컹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꼬리를 내리고 겁에 질린 듯한 짖음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붓을 내려놓고 정좌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귓가에 20년 전 들었던 어린 호랑이의 가냘픈 울음소리와 늠름하게 자라 산으로 돌아가던 그 뒷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람결에 실려온 아주 낮고 깊은 맹수의 포효 소리가 환청처럼 혹은 실제처럼 그의 영혼을 울렸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20년 전 심어놓은 선행의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그리고 마른 감나무 아래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밤은 깊어가고 달은 기울어만 갑니다. 박진사의 낡은 집,
그 위태로운 운명 앞에 서서히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산 허리를 휘감았던 검은 구름이 물러가고 아침 해가 솟아올랐지만 박진사의 집 마당에는 여전히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는 마른 감나무만이 아침 햇살을 받아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는데 그 그림자가 대문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뻗어나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일찌감치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마루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느 때보다 비장해 보였고 손에 든 부채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마을 어귀에서부터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적을 깨뜨리는 거친 발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꽝 하고 박진사 댁의 낡은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사람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욕심쟁이로 소문난 최 부자였습니다. 그는 비단으로 지은 화려한 도포를 입고 각근을 의기양양하게 매만지며 들어섰는데 그 뒤로는 건장한 하인 서너 명이 몽둥이와 밧줄을 들고 험악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에는 탐욕과 거만함이 가득 차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박진사 계시오. 해가 중천에 떴는데 어찌 나와보지도 않는 게요. 최 부자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마당을 울렸습니다. 그는 주인의 허락도 없이 마당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들어와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박진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돛돌 아래로 내려서며 침착하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어서 오시게, 최 부자. 이른 아침부터 어인일로 이리 소란스럽게 찾아오셨는가? 박진사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기품이 서려 있어 최 부자도 잠시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품속에서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박진사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박진사의 선친이 남긴 빈문서였습니다. 어인일이라니요? 약조한 날짜가 오늘임을 모르시지는 않겠지요. 원금의 이자가 불어나 이제는 이 집 한 채 값으로도 모자랄 지경이요. 오늘 당장 빚을 갚든지 아니면 이 집을 비우고 나가주셔야겠소. 최 부자는 득에양양한 표정으로 문서를 흔들어댔고 그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마치 박진사의 심장을 긁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박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최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사정을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 흉년이 들어 소장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병환 중인 아내의 약값으로 가산을 탕진하여 지금 당장은 변통할 길이 없네. 올 가을 추수 때까지만 말미를 준다면 내 반드시 갚겠네. 박진사는 간곡하게 사정했지만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추수 때라니요? 그런 말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소.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으니 당장 집문서를 내놓으시오. 최 부자의 고함 소리에 놀란 참새들이 후다닥 날아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박진사의 집 담장 너머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결국 최 부자가 박진사 댁을 집어삼키려는 모양이야. 박진사 어른이 참 안 됐어. 평생을 글만 읽으시던 분이 무슨 돈이 있겠어.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박진사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개중에는 최 부자의 악독함을 비난하는 이도 있었지만 그의 위세가 워낙 대단하여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을의 평화롭던 아침은 최 부자의 탐욕으로 인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최 부자의 눈길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앙상한 감나무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지팡이로 나무 둥치를 툭툭 쳤습니다. 에잉, 와, 집안 꼴이 이러니 복이 들어올 리가 있나. 이런 죽은 나무를 마당 한가운데 두고 사니 집안이 망하는 게지. 최 부자는 경멸 섞인 어조로 말하며 하인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톱을 가져와라. 내가 이 집 주인이 되면 제일 먼저 이 흉물스러운 나무부터 베어버리고 연못이나 파야겠다. 그 말은 박진사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박진사는 화들짝 놀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 되네. 이 나무만은 절대 건드릴 수 없네. 내 목숨과도 같은 나무일세. 평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던 박진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자 최 부자와 하인들도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진사는 감나무 앞을 가로막고 서서 두 팔을 벌려 나무를 보호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고 바람에 날리는 하얀 수염과 도포자락이 마치 나무를 지키는 수호신처럼 보였습니다. 최 부자는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허허, 참 기가 막혀서. 빚도 못 갚는 주제에 죽은 나무 하나 가지고 유세를 떠는구먼. 그래, 정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 더 시간을 주겠소. 내일 아침까지 빚을 다 갚지 못하면 그땐 내 손으로 직접 저 나무를 베어버리고 집을 허물 테니 그리 아시오. 최 부자는 으름장을 놓고는 넥산 돌아섰습니다. 가자.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다. 최 부자와 하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박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니 껍질이 벗겨지고 가지가 꺾인 마른 감나무가 말없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미안해. 내가 못나서 너마저 지키지 못하게 생겼구나. 박진사는 나무에 거친 둥치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어린 호랑이를 살려보냈던 그 따뜻했던 기억이 이제는 가슴 아픈 추억이 되어 그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담장 밖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혀를 차며 흩어졌습니다. 그중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촌장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박진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촌장 영감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박진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사, 최 부자의 욕심이 보통이 아닐세. 단순히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자네 집터가 명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작정하고 덤비는 게야. 내일이면 정말 큰 사단이 날 텐데 어찌할 셈인가. 촌장의 말은 박진사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진사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저도 그 속셈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도리가 없습니다.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어 죽고만 싶은 심정입니다. 박진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촌장 영감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했네. 자네가 평생 쌓은 덕이 있는데 하늘이 무심치만은 않을 걸세. 부디 마음 굳게 먹게나. 촌장은 위로의 말을 남기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행랑아범은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모셔온 주인이 이런 수모를 겪는 것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천벌을 받을 놈들. 우리 나으리가 어떤 분이신데 감히. 행랑아범은 분통을 터뜨렸지만 힘없는 종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마른 장작을 아궁이에 넣으며 타오르는 불길 속에 최 부자에 대한 원망을 태워보낼 뿐이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났지만 박진사는 끼니도 거른 채 사랑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간간히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긴 한숨 소리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선친의 유묵을 꺼내보기도 하고 오래된 서책들을 정리하기도 하며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이 모든 것과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갓이 바람에 흔들리며 달그락거리는 소리조차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의 기색이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맑았던 하늘에 검은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사방이 어둑어둑해지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다시금 불안하게 짖어대고 까마귀들이 떼를 지어 박진사의 집 지붕 위를 빙빙 돌며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도 박진사 댁의 억울함을 아는지 날씨가 팽구나 하며 일찍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사는 창문을 열고 변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져 마당에 모래바람을 일으키고 마른 감나무 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비명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허허, 내 마음 같구나. 내일 내 운명이 어찌 될지 저 하늘은 알고 있을까. 박진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는 옷깃을 여미었습니다. 그때 행랑아범이 황급히 사랑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마을 아래 주막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흉흉합니다. 행랑아범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문을 열자
행랑아범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내일 아침 일찍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집을 부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다닌답니다. 심지어 도끼와 톱을 든 왈패들까지 샀다고 하니 부디 몸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진사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세. 내 집에서 내가 도망갈 이유가 무엇인가.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집을 지킬 것이네. 설령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 나무와 이 집을 내주지는 않을 걸세. 박진사의 단호한 태도에 행랑아범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주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이 완전히 저물어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져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렸고 문풍지는 쉴 새 없이 파르르 떨었습니다. 박진사는 호롱불 하나의 의지에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온 신경은 마당을 향해 곤두서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풍경들을 눈에 담으려는 듯 그는 가만히 눈을 감고 집안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투둑투둑하며 지붕을 때리던 빗소리가 이내 쏴 하는 거친 소리로 바뀌어 세상 모든 것을 삼킬 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치며 밤하늘을 찢어놓았고 그 번쩍이는 섬광 속에서 마른 감나무는 찰나의 순간마다 기괴한 실루엣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듯 혹은 누군가를 향해 절규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행랑아범은 무서움에 떨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박진사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다가올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소리와 천둥소리 사이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히 다른 이질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그것은 천둥소리보다 무겁고 바람소리보다 은밀한 땅을 울리는 거대한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박진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박진사의 집 담장 근처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담장을 훌쩍 뛰어넘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당 한가운데에 무언가 육중한 것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진사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빗줄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그는 보았습니다. 마른 감나무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집채만한 검은 그림자를 말입니다. 그 그림자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공포스럽다기보다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기운은 폭풍우조차 잠재울 듯 강렬했습니다. 박진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20년 전 자신이 구해준 그 작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산을 호령하는 왕이 되어 돌아온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의 문을 잠그는 대신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밖에서는 거친 짐승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르르, 그르르. 마치 목구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그 소리는 마당의 공기를 진동시켰습니다. 행랑아범은 기절할 듯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지만 박진사는 홀린 듯 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거대한 황금빛 눈동자가 박진사를 향해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은 차가운 맹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온 옛 친구의 따뜻하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박진사와 호랑이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는 순간 뇌성병력이 치며 천지가 진동했습니다. 내일 닥쳐올 시련을 앞두고 폭풍우 치는 밤의 기이한 재회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산군 쓴 박진사의 위태로운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려는 것일까요?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번개가 세상을 하얗게 지운 찰나의 순간에 박진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앙상하게 말라버린 감나무 아래에 웅크리고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짐승보다도 거대하고 위험 있는 호랑이였습니다. 그 몸집은 황소보다도 컸으며 비에 젖은 황금빛 털은 어둠 속에서도 기이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짐승이라면 천둥소리에 놀라 숨기 바빴겠지만 이 산군산의 주인은 태산처럼 의연하게 앉아 박진사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포식자의 살기가 아닌 오랜 세월을 건너온 그리움과 깊은 신뢰를 담고 있어
박진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진사는 문을 열고 핏마루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얼굴을 때리고 옷깃을 적셨지만 그는 차마 그 자리에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네가 정말 그 아이란 말이냐? 20년 전 내 품에서 떨던 그 작은 생명이 이토록 늠름하게 자라 돌아왔단 말이냐? 박진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바람소리에 묻히지 않고 호랑이에게 가닿았습니다. 호랑이는 낮게 그르릉거리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들만의 대화였고 영혼과 영혼이 교감하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박진사와의 짧은 눈맞춤을 끝내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움직임은 산 하나가 움직이는 듯 육중하면서도 구름이 흐르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녀석은 마른 감나무의 밑동으로 다가가더니 앞발을 들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벅벅. 억센 발톱이 흙을 파헤치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중요한 것을 묻으려는 듯 아니면 그곳에 숨겨진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 호랑이의 행동은 거침없으면서도 신중했습니다. 박진사는 숨을 죽이고 그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호랑이는 꽤 깊은 구덩이를 파더니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그 안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둠 때문에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꽤나 무겁고 단단한 물건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은 호랑이는 다시 앞발을 움직여 파헤쳐진 흙을 덮고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덮는 동작 하나하나에도 정성이 깃들어 있어 마치 소중한 보물을 숨기는 어린아이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박진사는 그 모습에서 20년 전 자신이 다친 호랑이의 다리를 정성스레 감싸주던 그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호랑이는 다시 한번 박진사가 서 있는 맨마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수염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 황금빛 눈동자는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박진사를 향해 깊이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듯한 신욕을 하더니 이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담장을 훌쩍 뛰어넘는 그 뒷모습은 바람처럼 빨랐고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호랑이가 떠나자마자 거짓말처럼 비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했고 요란하던 천둥 소리도 멀리 산 너머로 물러갔습니다. 박진사는 호랑이가 사라진 쪽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 남겨진 거대한 발자국과 파헤쳐진 흙의 흔적은 이것이 분명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왔구나.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이토록 잊지 않고 찾아오는데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로를 해하지 못해 안달인가. 박진사는 탄식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호랑이가 묻고 간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밤이 너무 깊었고 날이 밝으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리라 생각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행랑아범이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나리, 이것 좀 보십시오. 마당꼴이 이게 웬일입니까? 행랑아범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경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마당은 밤새 내린 비로 질척거렸고 감나무 주변에는 집채만한 짐승의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행랑아범은 털썩 주저앉아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이 발자국 크기를 보십시오. 산군님이 다녀가신 게 틀림없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소리가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사는 침착하게 마당으로 내려와 감나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감나무 밑동 주변의 흙은 금방 파헤쳐졌다가 다시 덮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흙 위에는 짐승의 거친 털 몇 가닥이 엉겨 붙어 있어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꾸민 일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흙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고맙구나. 네가 내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갔구나. 그는 호랑이가 묻어둔 것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가 약속대로 집을 뺏기 위해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은 인파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을의 건달들과 일꾼들을 대동했고 그들의 손에는 도끼와 톱, 쇠스랑 같은 연장들이 들려있어 살벌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 뒤를 따르며 박진사의 집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사,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짐을 싸지 않았소? 최 부자가 대문을 발로 차며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어제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오늘 아침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은 내 것이라고. 여봐라, 당장 저 흉물스러운 감나무부터 베어버리고 집안의 세간을 드러내라. 최 부자의 호통에 건달들이 톱을 들고 감나무 쪽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행랑아범은 사색이 되어 박진사의 앞을 막아섰지만 건달들의 힘에 밀려 맥없이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놈들아, 천벌이 무섭지도 않느냐. 행랑아범이 울부짖었지만 그들은 비웃음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톱날이 감나무 껍질에 닿으려는 찰나 박진사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멈춰라. 감히 누가 내 집 마당에서 함부로 날뛰는가. 평소 온화하던 박진사의 서슬, 퍼런 일갈의 건달들은 흠칫 놀라 멈칫했습니다. 박진사는 꼿꼿한 자세로 최 부자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낡은 도포 자락은 바람에 휘날렸지만 눈빛만은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 부자, 자네가 원하는 것은 내 집과 이 터전이지. 이 나무를 베어내는 것이 아닐 터. 내 아직 이 집의 주인으로서 할 말이 있으니 잠시 멈추게. 박진사의 기세에 눌린 최 부자는 헛기침을 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할 말이라니. 돈을 갚겠다는 말이 아니라면 들을 필요도 없소. 시간 끌지 말고 비키시오. 박진사는 천천히 감나무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 파헤쳐진 흙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눈이 있다면 보게나. 어젯밤 하늘이 노하고 땅이 울리더니 산군께서 다녀가신 흔적이 여기 있네. 이 나무는 단순한 고목이 아니라 산군께서 지키시는 나무일세.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 자손들까지 화를 입을 것이야. 박진사의 말에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감나무 주변에 찍힌 거대한 발자국과 파헤쳐진 흙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것 좀 봐. 세상에, 저 발자국 크기가 사람 머리통만 해. 정말 상구님이 다녀가셨나 봐. 털도 있어. 마을 사람들은 공포와 경외심에 사로잡혀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 부자도 흠칫하며 발자국을 확인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소리쳤습니다. 이런 미신 같은 소리를 어디서 개뼈다귀 같은 것을 주워다 놓고 산군 타령이요? 이건 다 저 늙은이가 시간을 벌려고 꾸민 수작이다. 최 부자는 직접 감나무 밑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파헤쳐진 흙을 쿡쿡 찌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산군이 다녀갔다고? 산군이 똥이라도 싸놓고 갔나 보지. 내 오늘 이 나무 밑에 무엇이 있는지 직접 파헤쳐서 자네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드러내주겠네. 여봐라, 당장 삽을 가져와서 이곳을 팔아. 최 부자의 명령에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삽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산군의 흔적에 겁을 먹고 있었지만 주인의 불호령을 거역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박진사는 그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좋네. 자네가 정글이 원한다면 파보게나. 하지만 그곳에서 무엇이 나오든 그것은 하늘의 뜻이니 함부로 거역해서는 안 될 것이네. 박진사의 의미심장한 말에 최 부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하인들을 독촉했습니다. 뭘 꾸물거리는 게야. 어서 파지 않고. 하인들이 조심스럽게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젖은 흙이 한 삽 두 삽 퍼내질 때마다 구경꾼들은 숨을 죽이고 구덩이를 응시했습니다. 사각, 사각. 삼날이 흙을 파고드는 소리만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진사는 뒷짐을 지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며 마른 감나무 가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약속이, 그리고 어젯밤의 그 기이한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인의 삽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턱, 둔탁한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구덩이 안으로 쏠렸습니다. 나리, 무언가 있습니다. 돌덩이 같은 것인데. 아니, 항아리 같습니다. 하인이 소리치자 최 부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항아리? 무슨 항아리 말이냐? 조심해서 흙을 걷어내봐라. 최 부자는 혹시나 금괴라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에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하인들이 조심스럽게 주변의 흙을 걷어내자 흙 속에 묻혀있던 거대한 항아리의 윗부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질그릇이 아니라 겉면에 기묘한 문양이 새겨진 검붉은 항아리였습니다. 항아리 뚜껑은 람밀랍으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고 흙 속에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묘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눈을 반짝이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어서 꺼내, 어서 꺼내란 말이다. 내 땅에서 나왔으니 당연히 내 물건이다. 건장한 하인 2명이 달려들어서야 겨우 항아리를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항아리는 성인 남자의 허벅지까지 올 정도로 크고 무거웠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항아리가 놓이자 최 부자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달려들어 뚜껑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가 엄한 목소리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멈추게. 그것은 자네가 함부로 열 수 있는 물건이 아닐세. 산군께서 묻어두신 것을 욕심으로 열었다가는 화를 면치 못할 것이야. 최 부자는 박진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뚜껑을 잡고 힘을 주었습니다. 시끄럽소. 이 집도 내 것이고 이 마당도 내 것이니 여기서 나온 모든 것이 내 것이요. 최 부자가 낑낑거리며 힘을 주자 랍으로 봉해진 뚜껑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순간 항아리 안에서 눈부신 황금빛이 쏟아져 나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듯 비추었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입에서는 아이고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항아리 가득 채워진 것은 옛 왕실에서나 볼 법한 금괴와 금화, 그리고 각종 폐물들이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황금의 물결에 최 부자의 얼굴은 경악과 환희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다 금이야. 금이라고. 최 부자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항아리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맑았던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치더니 쿠르릉 하는 천둥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기겁을 하며 땅에 엎드렸고 최 부자 또한 놀라서 뒤로 엉덩방아를 되섰습니다. 항아리 옆에 서 있던 박진사만이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천천히 항아리로 다가가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굶주린 호랑이에게 자신이 내어주었던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이 이토록 거대한 보은으로 돌아왔음을 깨닫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올랐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최 부자는 공포심도 잠시뿐 다시 일어나 항아리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비켜! 저건 내 거야. 내 땅에서 나온 내 보물이라고. 최 부자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박진사를 밀치려 했습니다. 이제 마당은 신성한 보은의 장소에서 더러운 욕망이 충돌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촌장과 원로들이 나서서 말리려 했지만 황금을 본 사람들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항아리 앞을 막아서며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복의 최 부자, 자네 눈에는 저 황금만 보이는가? 저것은 20년 전 내가 살린 생명이 갚은 빚일세. 자네의 그 더러운 욕심으로 더럽힐 물건이 아니란 말이네. 그러나 최 부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늙은이를 끌어내라. 당장 끌어내고 항아리를 내 집으로 옮겨라. 하인들이 주춤거리며 다가오자 박진사는 눈을 감고 마지막 결단을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박진사는 이 탐욕스러운 무리로부터 산군의 선물을 지켜내고 자신의 집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마른 감나무 아래에서 드러난 황금 항아리를 둘러싼 소동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욕망이라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하인들이 박진사를 끌어내기 위해 거친 손길로 다가오자 마당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인 중 우두머리 격인 사내가 박진사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 박진사는 벼락 같은 고함으로 그들의 기세를 제압했습니다. 네 이놈들,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곳은 상군께서 다녀가신 신성한 자리다. 너희들이 감히 더러운 손으로 이곳을 넓히려 든다면 대대손손 그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평소 조용하고 온화하기만 했던 선비의 입에서 나온 사자 후에 하인들은 감전된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박진사의 뒤로 보이는 마른 감나무가 마치 거대한 호랑이가 되어 자신들을 노려보는 듯한 착각에 빠져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최 부자는 멈칫거리는 하인들을 보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아, 고작 늙은이의 헛소리에 겁을 먹고 물러선단 말이냐. 당장 저 늙은이를 끌어내고 항아리를 내 집으로 옮기라니까. 최 부자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하인들의 등을 떠밀었지만 이미 공포에 질린 하인들은 쉽사리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 틈에서 지켜보던 촌장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촌장은 마을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그 위엄이 서리빨 같았습니다. 그는 최 부자와 박진사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엄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멈추게! 이게 무슨 해괴한 짓거리들인가? 촌장 영감의 등장에 소란스럽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촌장은 최 부자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꾸짖었습니다. 최 부자, 자네는 마을의 어른으로서 체면도 없는가? 아무리 빚을 받을 것이 있다 하나 아직 해가 지지 않았으니 이 집의 주인은 엄연히 박진사일세. 남의 집 마당에서, 그것도 산군의 흔적이 역력한 이 자리에서 이토록 패악을 부리다니 자네는 천벌이 두렵지도 않은가? 촌장의 일갈의 마을 사람들도 맞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옳습니다. 하며 하나둘씩 박진사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최 부자는 억울하다는 듯 촌장에게 항변했습니다. 아니, 촌장 어른,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빚을 갚기로 한 날짜가 오늘이고 저 양반은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털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집과 땅은 당연히 제 것이 되는 것이고 제 땅에서 나온 저 항아리도 제 것이지요. 제가 제 물건을 가져가겠다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최 부자는 뻔뻔하게 자신의 논리를 내세우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자신이 유리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 자신감으로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묵살하려 들었습니다. 박진사는 최 부자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항아리 곁으로 다가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 부자, 자네 말이 맞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은 자네 것이 되겠지. 허나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네. 그리고 이 항아리가 자네 것이 아니라 내 것임을 증명할 증좌가 바로 여기 있네. 박진사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황금으로 가득 찬 항아리 안으로 손을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금덩이를 꺼낼 것이라 예상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최 부자 또한 박진사가 금을 몰래 빼돌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사의 손에 들려나온 것은 번쩍이는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월의 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되고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낡은 무명천 조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박진사는 그 천 조각을 소중하게 펼쳐 보였습니다. 보시오, 이것은 20년 전 내가 다친 새끼 호랑이의 다리를 감싸주었던 내 헌 도포자락일세. 산군께서는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황금과 함께 그때의 징표를 다시 돌려주신 게야. 이것이 바로 이 항아리가 나에게 보내온 선물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박진사의 손에 들린 낡은 천조각을 본 마을 노인들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이고, 맞네. 그때 박진사가 호랑이 새끼를 살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정말이었어. 저 핏자국 좀 봐.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구먼.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어. 마을 사람들은 감탄하며 수군거렸고 분위기는 완전히 박진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린 대가로 돌아온 기적 같은 보은이었기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진사는 다시 항아리에서 묵직한 금괴 몇 덩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촌장 영감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촌장 어른, 이 금괴의 무게를 가늠해 주십시오. 최 부자에게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넉넉히 치르고도 남을 양인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촌장은 떨리는 손으로 금괴를 받아 들고는 무게를 가늠해 보더니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차고도 넘치네. 이 정도면 자네 집문서는 물론이고 논밭을 열 맞이기는 더 사고도 남을 큰돈일세. 촌장의 확언에 박진사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진사는 금괴를 들고 최 부자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최 부자는 뒷걸음질치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진사는 최 부자의 발치에 금괴를 던지듯이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자네가 그토록 원하던 돈이 있네. 원금과 이자, 그리고 오늘 자네가 내 집 마당을 더럽힌 값까지 쳐서 넉넉히 주었으니
당장 내 아버지의 빈문서를 내놓게. 박진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난한 선비의 나약함이 아닌 당당한 가장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발밑에 굴러다니는 황금 덩어리를 보자 탐욕과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눈앞의 황금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빈문서를 꺼내 박진사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바닥에 떨어진 금괴를 주워 품에 챙겨 넣었습니다. 그 모양새가 어찌나 비굴하고 우스꽝스러운지 구경하던 마을 아이들조차 키득거리며 비웃을 정도였습니다. 천석군 부자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진사는 건네받은 빈문서를 확인한 뒤 행랑아범에게 불씨를 가져오라 일렀습니다. 행랑아범이 부엌에서 가져온 화로에 불씨를 내밀자 박진사는 망설임 없이 문서를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는 순식간에 화르르 타오르며 검은 재로 변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 20년을 짓눌러온 마음의 짐을 이제야 벗어던지는구나. 박진사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깊은 회한에 잠겼고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품에 넣은 금괴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아직 마당에 남아있는 황금 항아리를 곁눈질하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이복의 박진사, 빚은 갚았다 쳐도 저 남은 황금은 너무 많지 않은가? 내 땅, 아니, 예전에 내 땅이 될 뻔했던 곳에서 나왔으니 일부분은 내 몫이 아니겠나? 최 부자의 끝없는 탐욕에 사람들은 야유를 퍼부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맑았던 하늘에서 돌풍이 불어와 마당에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산 쪽에서 어흥 하는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천둥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어찌나 크고 강렬한지 땅이 울리고 집안의 창호지 문이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기겁을 하며 귀를 막고 웅크렸고 최 부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군이 탐욕스러운 자를 향해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듯했습니다. 박진사는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최 부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들리는가? 산군께서 노하고 계시네. 더 이상의 욕심을 부렸다가는 자네가 쥐고 있는 그 금괴마저 돌덩이로 변할지도 모르네. 어서 물러가게. 다시는 내 집 앞에 얼씬도 하지 말게나. 최 부자는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꾸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등 뒤에 대고 소금을 뿌리며 액땜을 했습니다. 최 부자 일당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람도 잦아들고 감나무 가지 끝에 앉은 까치 한 마리가 깍깍하고 기분 좋은 울음소리를 내었습니다. 박진사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행랑아범이 달려와 박진사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나리,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안전합니다. 조상님들이 도우시고 산군님이 도우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당으로 들어와 박진사를 애워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사어른.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늘이 내린 복입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박진사의 손을 잡고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진사는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곤경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함께 걱정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박진사는 항아리 곁으로 가서 남은 황금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쓰기에는 너무나 막대한 양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촌장에게 말했습니다. 촌장 어른, 이 재물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산군께서 주신 것은 욕심을 채우라는 뜻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라는 뜻일 겁니다. 이 중 일부는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쓰고 또 일부는 마을 서당을 고치는 데 쓰고 싶습니다. 박진사의 뜻밖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역시 박진사님이십니다. 그 고결한 성품을 산군님도 알아보신 게지요. 촌장은 박진사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박진사는 행랑아범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집에서 큰 잔치를 열어야겠네.
마을 사람들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밥을 짓고 술을 내오게. 있는 재료 없는 재료 다 꺼내서 푸짐하게 차려보세. 행랑아범은 신이 나서 예, 나리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대답하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아낙네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집에 가서 쌀과 반찬을 가져오고 부엌에서 불을 지피며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찬바람만 불던 박진사의 집 굴뚝에서 모락모락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고소한 밥 냄새와 국 끓이는 냄새가 골짜기 가득 퍼져나가자 집안에는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고 떠들었고 어른들은 평상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박진사는 마루에 앉아 그 행복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마른 감나무가 오늘따라 덜 쓸쓸해 보였습니다. 비록 잎은 없지만 그 나무는 지난 20년의 세월과 오늘의 기적을 모두 지켜본 묵묵한 증인이었습니다. 박진사는 마음속으로 호랑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맙다. 내 덕분에 집을 지켰고 사람의 도리를 지킬 수 있었다. 네가 준 이 따뜻한 마음 영원히 잊지 않으마.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녁 노을은 마당의 감나무와 사람들의 얼굴을 따뜻한 오렌지빛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진사의 집은 더 이상 가난하고 외로운 집이 아니었습니다. 나눔과 정이 넘치는 마을의 사랑방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당 곳곳에 횃불이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따뜻한 국밥을 나누어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 최부자 도망갈 때 표정 봤어? 아주 볼만했지. 그렇고 말고. 죄짓고는 못 사는 법이야.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는 밤하늘의 별처럼 총총히 박혀 박진사의 가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시련은 지나갔고 이제는 평온한 휴식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사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밝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앙상한 감나무 아래 묻혀있던 것은 단순한 황금이 아니라 잊혀가던 신애와 인정이라는 보물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온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 오래도록 남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갈등은 해소되었고 남은 것은 행복한 내일을 맞이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밤은 깊어만 갔지만 박진사의 집마당을 밝히는 횃불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배를 두드리며 포만감에 젖어 있었고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는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반짝이며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평소에는 해가 지면 적막강산이 되던 산골 마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도성 안의 부잣집 잔치가 부럽지 않을 만큼 활기가 넘쳤습니다. 박진사는 마루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이 모든 풍경을 꿈결인 양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집을 뺏길까 전전긍긍하며 잠 못 이루던 그였기에 지금 눈앞에 펼쳐진 평화로운 광경은 더욱 값지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가슴이 뻥 뚫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샘솟아 올랐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부엌에서 쉴 새 없이 국을 퍼나르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진사님 댁 쌀독 인심이 이리 후할 줄 몰랐네. 원래 마음씨 고운 분이셨지. 하늘이 복을 주신 게야. 안악들의 수다 소리는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와 어우러져 흥겨운 박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행랑아범은 손님들의 시중을 드느라 다리가 퉁퉁 부었을 텐데도 입가에 걸린 미소가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벼슬이라도 한 양 어깨를 으쓱대며 동네 사람들에게 호랑이 발자국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내 그 소리를 듣고 딱 알았지. 이건 보통 짐승이 아니라고 말이야. 산군님이 우리 나으리를 도우러 오신 거라고. 그의 과장 섞인 자랑에 사람들은 맞장구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밤이 아주 깊어서야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진사어른, 덕분에 잘 먹고 갑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사람들은 박진사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박진사가 싸준 떡과 고기가 들려 있었고 마음에는 훈훈한 정이 한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까지 배웅하고 대문을 걸어 잠그자 마당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에 쓸쓸하고 차가운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잔치의 여운이 남긴 온기와 사람들의 정이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공기마저 달콤하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평온한 고요였습니다. 박진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섞인 흙 냄새와 나무 냄새가 오늘따라 유난히 향긋했습니다. 박진사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마른 감나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잔치 내내 사람들의 관심과 경외의 대상이 되었던 그 나무는 이제 아무도 없는 마당에서 홀로 달빛을 받고 서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거친 나무 껍질을 쓰다듬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고생 많았다. 네가 아니었다면 내 어찌 20년 전에 그 인연을 기억이나 했겠느냐. 네가 버티고 있어준 덕분에 오늘 같은 날이 오게 되었구나. 나무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바람에 가지가 살랑거리며 박진사의 손길에 화답하는 듯했습니다. 박진사는 호랑이가 파헤쳐 놓았던 이제는 다시 평평하게 다져진 흙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땅 밑에 묻혀있던 것은 황금이 아니라 잊지 않고 찾아와 준 마음이었음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사는 여느 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개운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니 행랑아범이 벌써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날이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날씨가 어찌나 화창한지 봄이 벌써 온 것만 같습니다. 행랑아범의 목소리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박진사는 미소를 지으며 마루로 내려섰습니다. 정말로 햇살은 따사로웠고 처마 밑에 고드름이 녹아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가 마치 봄을 재촉하는 음악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빛 독촉에 시달리던 근심이 사라지자 세상 모든 풍경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사는 그날부터 집안을 하나씩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황금으로 기와를 새로 올리거나 화려한 담장을 쌓는 대신 비가 새던 지붕을 고치고 무너진 담장을 본래대로 쌓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부자의 삶보다는 단정하고 기품 있는 선비의 삶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박진사를 도왔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신데 이 정도는 우리가 해드려야지요. 사람들은 흙을 나르고 돌을 쌓으며 내 집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박진사의 집은 이제 단순히 한 개인의 집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구심점이자 사랑방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당을 청소하던 행랑아범이 기겁을 하며 박진사를 불렀습니다. 나리, 이것 좀 보십시오. 감나무에. 행랑아범은 너무 놀라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박진사가 급히 달려가 보니 말라 죽은 줄로만 알았던 고목의 검은 가지 끝에 아주 작고 여린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20년 전 호랑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고 죽었던 나무가 호랑이의 보훈을 받고 다시 생명을 얻어 부활한 것이었습니다. 박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새순을 어루만졌습니다. 살았구나. 네가 다시 살았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물의 싹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와 신의가 만들어낸 생명의 결실이었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봄이 온다는 하늘의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그 신기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에, 죽은 나무에 꽃이 핀다더니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사람들은 감나무를 향해 두 손을 모아 절을 하며 각자의 소원을 빌기도 했습니다. 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박진사가 사는 마을을 호랑이 보은 마을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박진사의 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는 다시 살아난 의리의 나무라 하여 명물이 되었습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선비들이 박진사를 만나 이야기를 듣기를 청했고 박진사는 그때마다 겸손하게 호랑이와 감나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람의 도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지만 그는 언제나 낡은 도포를 입고 소박한 밥상을 받으며 청빈한 삶을 잃지 않았습니다. 박진사는 남은 재물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한편에 작은 서당을 짓고 글을 배우고 싶어도 가난하여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 무료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배움은 황금보다 귀한 것이다. 너희들이 자라 이 나라의 기둥이 되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보은은 없을 것이다. 박진사의 가르침 속에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랑랑한 소리는 호랑이의 포효보다 더 힘차게 골짜기를 채웠고
마을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한편 욕심을 부리다 망신을 당한 최 부자는 그 뒤로 두문불출하며 지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챙긴 금괴가 있었지만 밤마다 호랑이가 나타나는 꿈을 꾸며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수군거림을 견디다 못한 그는 결국 몇 달 뒤 슬그머니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는 박진사의 배려로 마을 공동의 경작지가 되어 가난한 소작농들이 함께 농사를 짓고 수확을 나누는 풍요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악의는 사라지고 선한 의지만이 남아 마을을 더욱 기름지게 만든 셈입니다. 계절은 흘러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다시 살아난 감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잎을 피워 올리더니 한여름이 되자 마당 한가운데에 시원한 녹색 그늘을 들이우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해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무성해진 잎사귀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사락사락 소리를 내며 박진사의 글 읽는 소리에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박진사는 더운 여름날이면 그 나무 그늘 아래 평상을 펴고 앉아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낮잠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신선노름이라도 하는 듯 평화롭고 한가로워 보였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박진사는 마루에 앉아 붉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자 감나무 가지 사이로 둥근 보름달이 걸렸습니다. 박진사는 문득 20년 전 그 눈 내리는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폭풍우 치던 밤, 자신을 찾아왔던 거대한 호랑이의 눈빛을 기억해냈습니다. 상군이시여,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은혜 덕분에 나와 우리 마을이 이토록 평안해졌습니다. 부디 산중에서도 평안하시고 오래오래 이 땅을 지켜주십시오. 그는 허공을 향해 조용히 마음의 편지를 띄워보냈습니다. 행랑아범이 따뜻한 차와 곶감을 내왔습니다. 나리, 이 곶감은 아랫마을 김씨가 감나무 되살아난 기념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맛이나 좀 보시지요. 박진사는 곶감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쫄깃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달구나. 참으로 달아. 우리네 인생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쓴맛을 본 뒤에야 이 단맛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이 따뜻하게 흔들리고 창호지 문 너머로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박진사는 이제 더 이상 늙고 힘없는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자 자연과 교감하는 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배고픈 나그네나 길 잃은 짐승들도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감나무 밑에 묻혀있던 황금 항아리는 비워졌지만 그 자리는 마르지 않는 사랑과 나눔의 샘물이 되어 영원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온 세상이 잠들 시간입니다. 박진사도 이제 책을 덮고 잠자리에 듭니다. 폭신한 소미불의 감촉이 노곤한 몸을 감싸고 방 안의 온기가 스르르 눈꺼풀을 무겁게 합니다. 꿈속에서는 아마도 20년 전에 그 어린 호랑이가, 아니 이제는 늠름한 산군이 되어 나타나 함께 산책을 할지도 모릅니다. 마당의 감나무도, 처마 밑의 제비집도, 그리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도 평온한 잠 속에 빠져듭니다. 바람 소리조차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리는 평화로운 밤입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박진사의 마당에 서 있는 감나무는 지금도 해마다 붉은 감을 주렁주렁 매달아 오가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길을 가다 오래된 기와집 마당에 잎이 무성한 감나무가 서 있거든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바람결에 실려오는 호랑이의 숨소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선비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자리에도 은혜 갚은 호랑이의 듬직한 수호와 박진사의 집처럼 따뜻한 평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저 문 밖 어둠 속에 놓아두고 이제는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